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월요일, 어느덧 9월도 중순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면 단풍은 언제 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늦여름 더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단풍도 좀 늦게 올 거라고 그럽니다. 네,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평년보다 4일 늦은 10월 2일쯤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이 시작된 뒤에 2주 후쯤으로요. 중부지방은 10월 하순, 남부지방은 11월 초쯤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단풍놀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3,400선 돌파할까입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그야말로 정말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4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느덧 코스피는 이제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3,4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가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는 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서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에서 내 주식만 안 오르면 정말 화가 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강한 동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네, 우선은 미국발 훈풍을 첫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많이 위축됐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악화됐고 물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게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투자 심리가 크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국내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의 30배 수준의 계약 잔고를 발표하면서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증명했고요. 이게 기술주 전반의 투심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반도체주 등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멘텀도 살아났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 증시 부양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100일 기념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증시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정책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최고 소유율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투심을 북돋는 요인이고요. 또 이런 정책 기대감은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온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도 미국 FOMC 회의 때까지 금리 인하 또 AI 투자,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코스피의 사상 첫 3,4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과연 코스피가 3,400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추석 차례상 물가입니다. 네, 바람이 좀 선선해졌다 싶었는데 어느덧 이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물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 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29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조사 때보다 3,500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2021년에 27만 4,500원에서 2022년에 3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이후에 지난해까지 줄곧 30만 원대를 유지했는데요.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되돌아온 겁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10원 내린 39만 1,3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차례상 비용이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네, 올해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줄어든 이유를 꼽자면 과일과 채소 가격의 하락입니다. 사과와 배가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되긴 했지만요. 올해 추석이 작년 추석보다 3주가량 늦어서 명절 출하량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올해 태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없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시금치는 25%, 무는 약 37%, 배추도 10%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는가 하면 상승한 품목도 있죠. 네, 요즘 쌀 가격 많이 올랐다고 얘기 들으셨죠? 햅쌀 가격도 올랐고요. 이 밖에 가공식품류, 축산, 수산물류 가격이 올랐습니다. 햅쌀은 2kg의 경우 작년보다 27% 가격이 상승했고요. 송편 1kg, 시루떡 3장은 20%, 조기 3마리의 가격은 25% 올랐습니다. 또 동태, 돼지고기 육전용 앞다리살, 달걀도 각각 10에서 20% 안팎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추석까지 지금 3주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보기 물가에는 이 기간 동안 태풍 발생 여부라든지 가을 장마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과일과 채소 가격이 좀 내려서 다행입니다. 네. 추석 차례상 볼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2차 소비 쿠폰 궁금증 총정리입니다. 네,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22일 시작되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던 1차 소비 쿠폰 때와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의 범위가 되겠죠. 1차와 달리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정한 이 고액 자산가는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약 2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연 2%의 이자율, 배당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예금이나 투자금이 10억 원 수준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자산 기준으로 제외되는 인원을 248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기준표를 보면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가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라면 2차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요. 1인 가구는 7,500만 원, 2인 가구 1억 1,200만 원, 3인 가구 1억 4,200만 원, 4인 가구는 1억 7,300만 원, 5인 가구는 2억 300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외벌이 기준이고요. 맞벌이 같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실제 가구 수보다 1명 더 많은 가구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도 잘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소비 쿠폰이 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6월 18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자녀와 서울에 사는 부모는 3인 가구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부모와 형제 자매는 주소지가 다르게 되면 별도 가구로 봅니다. 만약 자녀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은퇴한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서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는 1인 가구, 부모는 2인 가구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이 이렇게 다소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2차 소비 쿠폰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인 오늘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신청 기간과 조건 꼼꼼히 따지셔서 이번에도 다 잘 받으셔야죠. 네.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 그러면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겠는데요? 네, 이번에도 2차 소비 쿠폰 지급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가 소비 쿠폰 지급을 악용한 피싱 문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금융기관은 이 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절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폰 지급 확인, 신청 페이지 접속 등을 내세우면서 전송되는 이 URL 링크는 모두 100% 스미싱 사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1차 소비 쿠폰 지급 당시에도요, 총 430건의 스미싱 시도를 탐지 차단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당시에 피해 사례는 없기는 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이 발견된 만큼 감염 시 주변인에게 재유포되는 2차 피해 위험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SNS 안내문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오면은 이상한 거고, 만약에 이런 게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절대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URL을 클릭을 해서 만약에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라고 하시면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픽이었고요.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월요일 시작부터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차간 거리 확보하시고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한낮에는 다시 더워집니다. 9월 중순인데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체감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도 덥습니다. 선선한 아침과는 달리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체감온도가 서울은 최고 30도, 경기 안성은 최고 32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낮 기온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 주말 사이 잠시 주춤하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장 부리는 더위는 내일 내리는 소나기와 비에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이후 내일 밤부터는 중부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에는 서울이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자, 지난 9일 독일 국제 자동차 전시회 IAA가 독일 뮌헨에서 아주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 IAA가 IAA가 파리 디트로이트와 함께 이게 좀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세계 3대 모터쇼로 꼽히는데요. 자, 독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서 신차 모델을 쏟아내면서 이 유럽의 자동차 마니아들을 아주 바운스 흥분시켰습니다. 네. 저도 이 화려한 모터쇼에 다녀왔습니다. 오. 정말 도심 곳곳에 여러 그 야외 전시장들이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서서 거리 전체가 마치 뭐 하나의 자동차 축제의 현장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IAA는 이 전통적인 실내 전시장을 넘어서 이 도심 한복판을 통째로 무대로 활용했다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시민들의 출근길, 산책길에 바로 이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세계 각국 천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단순히 신차 발표의 자리를 넘어서 이 전기차, 자율주행,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경쟁의 장이 된 셈이죠. 또한 유럽 그 시장 특성에 맞춰서 소형 전기차와 이 실속형, 이 가성비를 높인 이 전기차 모델들이 대거 선보이면서 이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축제 같은 전시회로 거듭났습니다. 네, 사실 근데 글로벌 모터쇼 하면 뭐 신차나 컨셉트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현장에서 어떤 차들이 좀 인기가 있었고 관심을 끌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독일에서 열리는 모터쇼다 보니까 네.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독일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 전동화 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독일의 자동차 기업 비사,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기반의 이 신형 전기 SUV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네. 이 차량 전면 유리 하단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딱 이렇게 있는 게 좀 눈에 띄었는데, 그리고 또 이 차에는 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 아주 좀 수준이 높게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자, 또 다른 독일의 자동차 기업 M사 역시 중형 SUV 전기차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초대형 하이퍼 스크린과 인공지능 기반 이렇게 운영 체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지능형 공간으로 진화하는 미래차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신차 선보이면서 현지 관람객들 눈길을 끌었다면서요. 네네.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도요, 이번 모터쇼 현장에 대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는데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소형 전기 SUV 컨셉트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공간 활용성과 실내 확장성을 강조한 신형 모델과 새로운 전동화 플랫폼을 적용한 다목적 전기차가 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주요 전기차 모델은 현장에서 직접 이 시승 행사까지 진행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도 이번 독일 모터쇼에 4년 만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고 아주 주목할 만한 그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는데 바로 소형 전기차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콘셉트카입니다. 해치백 형태의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전용 전기차 브랜드의 첫 소형 EV 컨셉트카라는 이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력 성능을 극대화한 에어로 해치 디자인을 적용해서 소형차임에도 이 실내 공간은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 철판, 이 스틸 소재, 스틸 소재의 순수한 그 아름다움, 강인함 이런 것들을 곡선이라든가 아주 널찍하게 살린 이 외관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느낌까지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컨셉트카에는 특별한 재미 요소도 담겼다고 들었는데요. 장 기자님이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장 기자님이 보기에는 어땠나요? 이 차가 그냥 이렇게 그 좀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좀 차갑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뭐 군데군데 이렇게 재미 요소가 있었는데 미스터 픽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캐릭터군요. 약간, 캐릭터 같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전자오락할 때 무슨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의 이런 캐릭터가 군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기자들끼리도 저기 몇 개나 들어가 있냐, 세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미의 요소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많이 또 너는 몇 개까지 봤냐?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이게 단순히 차를 그냥 공개하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뭐 참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화두를 끌어냈다는 것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로는 이 콘셉트카의 그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실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기능을 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BYOL 위젯이 적용돼서 주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몰입감 있는 주행과 편리한 사용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고요. H사는 유럽 시장에서 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워서 올해 20만 대 판매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터쇼에서 주목받은 차량들을 보면 해치백이나 소형 전기차들이 주목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유럽 시장에서 이런 차들에게 주목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유럽 도시 교통 환경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유럽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넓은 도로 별로 없습니다. 좀 외곽으로 나가야지 좀 넓은 도로가 있고 시내 도로는 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맞아요. 시가지 뭐 이러기 때문에 마차
다니던 길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도로가 그렇게 넓지 못하고 또 다 이 양쪽에 있는 건물도 보면 대부분 다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부수고 또 신축 건물 올리고 이걸 못 합니다. 그래서 네네.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길 가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놔요. 뭐 이런 약간 좀 열악한 이 도로 환경이다 보니까 큰 차들을 몰고 다니면은 그러네요. 예,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작은 차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작은 차들의 왕국이 이제 유럽이고요. 또 유럽에는 작은 차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전기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작죠. 예,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게 길질 않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격까지도 딱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맞춘 이런 전기차들이 이번 모빌리티 쇼에 많이 좀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차 관세와 보조금 축소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대신에 성장세가 확실한 유럽 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상반기 유럽 전기차 이 판매량이 전년보다 25% 늘면서 시장 규모가 한층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럽이 전기차 시장의 격전지가 되면서 소형 EV를 중심으로 한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유럽에서 시작된 전기차 경쟁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한번 저력을 과시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52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설렜던 날을 꼽아라. 아마 대부분 결혼식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모두의 축복 속에서 사랑받고 또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될 이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예비 부부의 사연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할 사연 바로 이겁니다. 하객 수 채워도 추가금 내라는 웨딩홀. 뭐야? 어쩌죠?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왜 그런 말 있죠? 아무리 사이좋은 연인이라 해도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은 크게 다툰다고.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전 결혼 준비 내내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이 물 흐르듯 아주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늘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었죠. 그 웨딩홀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딩홀 투어 예약하신 장진택, 장예인 씨 되시죠? 아, 네. 그 땡스타 보고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예신들이 막 극찬한 바로 그곳이죠. 아이 그럼요. 바로 오셨습니다. 예, 역 가깝죠. 웨딩홀 세련됐죠. 음식 맛있죠. 이 가격이 이만한 곳 없습니다. 근데 시기 언제라고 그러셨죠? 네, 저희가 내년 5월 4일인데요. 이 날짜 잡기는 좀 남았는데 이 웨딩홀이 다들 뭐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침 잘 됐습니다. 11시 탄 아이고 요거 한 자리 딱 비어 있었는데 저희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 10월까지 그냥 스케줄 쫙 차 있는데 아 정말 두 분 운 좋으시네. 어떻게 뭐 예약하시겠어요? 아니 잠깐만 지금 바로요? 아이 그럼요. 바로 저 뒤에 또 타임에도 상담 예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약이 찰지 몰라요. 미리미리 선점하셔야죠. 아 영업 엄청 잘하시네. 할게요 예약. 그러면 저 예약할게요. 아이고 네.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식대하고 웨딩홀 대관 비용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실래? 반띵? 네, 한반? 예, 근데 그 양가가 이게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일단 해주세요. 그렇게 무사히 웨딩홀 예약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얼마 뒤 꿈에 그리던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 악몽이 돼버릴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랑 쪽 보증 인원이 안 와서 식권을 지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 200명 보증 인원 제가 채웠잖아요. 심지어 저희 쪽에서 100명이 더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신부님 측에서는 보증 인원 100분을 채우셨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신랑분 측에서 보증 인원 100명을 다 못 채우셨어요. 80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분에 대해서 20분에 대해서 이거 식권을 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가격.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아니 뭐 누가 더 오고 덜 오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보증 인원 200명 이거 채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신부님 분명히 제가 그때 식대 반반씩 계산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네, 물었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했죠. 네. 아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때? 예. 그 딱 보고 계약하고 다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약대로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아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반반 내겠다 이렇게 한 게 어떻게 그 계약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 저는 이 돈 절대 못 내고요. 그냥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웨딩홀 측에선 각 보증에 따라 모자란 인원을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억울합니다. 정말 웨딩홀 말처럼 보증 인원을 다 채워놓고도 추가로 식권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뭐야? 야, 아니 다 왔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200명 채웠는데? 이제는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결혼 성수기가 맞아, 되는 맞아. 그렇죠. 건데 네. 요즘에 좀 청첩장 한두 장씩 날라오긴 하던데 이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 A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가 억울하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웨딩홀 트래크에서 결제를 반반으로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명 각보증 계약 변경이었던 겁니다. 이게 당초 보증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결혼식 당일 신랑 100명, 또 신부 100명으로 이게 바뀌면서 신랑 측이 그 인원을 100명을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지 않은 하객 10명의 식권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계약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나 또 이 수정 계약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비 부부가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웨딩홀 측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내놓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 식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결혼한 게 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는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결혼해서 웨딩홀 측에서 뭐 보증의 보자도 못 꺼내긴 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 실제로 이 보증 인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이거를 맞아. 여러 번 확인하고 묻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결혼식 당연히 신랑 신부가 가장 주목받는 자리이지만 결혼식의 꽃은 뭐겠어요? 바로 식사죠. 그렇죠. 이렇게 오신 손님분들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우리 고유의 문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웨딩홀 입장에서는 이 식사를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올 거고 그에 대한 식비는 결제할 거니까 그에 따른 식자재를 음식을 구입해 준비해달라. 두겠다라는 약속이어서 이렇게 보증 인원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각보증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증. 그러니까 보통 웨딩홀에서 최소 100명은 올게요. 최소 200명은 올게요. 이렇게 200인분을 보증해 놓는 건 일반적인데 네. 각보증이라고 해서 이 200명이 총 합계로 200명이 아니라 신랑 측 인원 100명, 신부 측 인원 100명 또 그렇게 이렇게 한 번 또 나눠 둔 거죠. 이건 좀 그런데 그렇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보증 인원 200명이라고 해놓으면 신부 측 하객이 150명이 오고 신랑 측 하객이 50명이 오면 이미 보증 인원을 채운 건데 그렇죠. 우리가 만약 각보증이라고 해서 신랑 측 100명, 신부 측 100명으로 했는데 신부 측은 하객이 200명이 오고 만약 신랑 측에서는 50명만 오면은요 이미 250명 넘어서 2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측은 50명만 왔기 때문에 신랑 측 보증 인원 100명 부족분 50명은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각설탕 그러니까 그러네 각설탕 각보증이 같은. 뭐야? 아니 신랑이든 신부든 한쪽이 좀 모자랐더라도 결국 보증 인원은
채워줬잖아요. 근데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까? 꼼수예요, 꼼수. 그렇지. 아까 맞아요. 그 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보증의 취지가 뭐예요? 아니 식자재를 미리 충분하게 그렇죠. 준비를 맞아요. 해놓고 이걸 제공을 네.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보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꼼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웨딩 계약하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보증 인원 몇 명이세요? 그럼 뭐 200명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화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네. 전화 같은 게 와서 근데 뭐 신랑님 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거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그 결혼 비용은 뭐 반반씩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막 바빠요 막 뭐 이러다가 운전하고 있어. 네네네 얘기하는 뭐 그거 거죠. 뭐 그렇게 할 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각 보증까지 확대 해석을 시키면서 말도 안 그때 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거 각각 결제하시기로 한 거 아니냐 각각 결제하신다는 거는 10대가 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인원 보증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골치 아프네, 이거. 그러면은 신랑 측에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이거 당신이 각 보증을 하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채워주셔야 된다 어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암체들이네. 그러니까 이거 이게 너무하네. 사실상 그 보증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당사자들끼리 그럼 우리는 각 보증으로 해서 신랑 몇 명 해서 신부 몇 명 해서 이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상호간에 서명하고 하면 사실 뭐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살짝 어떻게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동의하지 않았냐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냐 각 보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도 왜? 못하겠네. 시기 끝나고 결제하려고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 예식업 표적 약관에도 사실 이런 각보증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예.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관과도 맞지가 않고 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나한테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사연에서 이 더 큰 문제는 업체 측이 그냥 전화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한 거잖아요. 아하. 뭐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랬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책임져야 될 거나 이런 거 없나요?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은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인데 생각보다 이 결혼식 준비하다가 부부간의 싸움이 생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맞아요. 준비 과정에서 업체들과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번 사례처럼 네. 이건 누가 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이 웨딩홀 업체 측에게만 유리한 계약 변경이잖아요. 이럴 때 설명 의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조건대로 서로 합의만 된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한쪽에게 불리할 때는 더 잘 알리고 더 열심히 설명하고 이걸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계약을 변경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인원 보증이 아니라 각 보증으로 변경을 했다면 적어도 이걸 잘 설명하고 알리고 나아가서 서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어야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실제로 만약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다면 소비자분쟁위원회에 가서도 저는 소비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중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쪽에게 불리하게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알리고 정확하게 설명한 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결혼 준비할 때요. 웨딩홀 계약뿐만 아니라 뭐 신랑 신부들 화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많죠. 맞아요. 불합리한 이런 관행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웨딩 업계가 여러 가지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도 일명 스드메라고 해서 그렇죠. 스튜디오, 드레스, 드레스, 메이크업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드레스 샵에서 드레스를 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요즘 문제되고 있는 사례는요. 대표적인 게 일단 워킹 신부 차별입니다. 에? 이 워킹이 일하는 신부 차별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중간에 웨딩 플래너라는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내가 워크인 고객이라고 하죠.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계약하려는 고객에게는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그런 아이고, 관행이 참.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자를 껴야지만 그렇지.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게 우리 드레스 선택하려면 드레스 몇 벌 입어봐야
봐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신부가 예쁘게 딱 드레스 입고 나오면 신랑이 어떻게 리액션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인데 맞아. 네. 리액션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랑분들은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림 그려야 돼. 왜냐면 드레스 그림. 네? 드레스를 입고 딱 나왔을 어. 때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뭐야? 굉장히 철저히 못 찍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앉아서 처음부터 그림 그리기 바빠요. 아니 뭐 디자인을. 다행히도 우리 남편 그림 못 그리는데. 나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으로 기억해야죠. 눈으로 담아서. 맞아요. 절대 사진 못 찍게 해요. 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유출이라는 명목하에 그럴 수도 있겠지.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고 정말 신랑분이 스케치를 해서 그 대강의 그 느낌만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 헐.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뭐야. 게 또 인플루언서라던가 유명인은 사진 촬영을 해서 또 맞아. 업로드를 하게 합니다. 아, 참나. 그러니까 이게 꼭 저작권 위반이나 뭐 디자인 도용 때만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결혼식만의 고유 문화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팁을 추가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촬영날 신부님이 직접 간식을 싸가지고 와서 어머머. 도와주시는 인원들에게 어머. 나눠주는 그런 게 관행이다. 아이고. 다들 그렇게 예식장 하신다. 쪽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가장 문제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갑질로 분류되고 아.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갑질인 것 같아요. 내 돈 내고 결혼하는 건데 이런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문제죠. 저도 그림 다 그렸거든요. 아,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왜냐면 이 업체가 한 군데도 아니에요. 그날 당일 투어로 이제 저는 운전하고 이제 웨딩샵들 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리고 메모하고 막 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걸 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제가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항아리, 뭐 뱅글뱅글. 이게 둘 다 놓고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의 많이 몰라. 몸매가 항아리라는 건 아니죠? 몰라 저도 뭐 했었는지 그거를. 사실 이게 좀 불투명한 어떻게 보면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 있죠. 저 같은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업계의 불투명한 계약 구조랑 그 갑질 문화 때문에 굉장히 휩쓸리는 그 사연들이 많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2024년 결혼 준비 대행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가 235건으로 세상에, 집계가 됐고 많다.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신고 접수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거예요. 실제로 분쟁까지 나아가서 조정까지 거치고 그렇게 신고된 건수가 이거지. 사실 그냥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걸 그냥 의뢰 다 그렇게 하니까 신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피해가 반복됐다는 건 뭔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보의 비대칭, 정보 차단 관행 정보?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가격 견적도 좀 비교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게 투명하게 공개된 걸 잘 못 봤어요. 다 무슨 쪽지 드릴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네. 남겨주세요. 그리고 막 쪽지를 받으면 엑셀 표 같은 게 오는데 네. 비밀번호가 또 막 걸려 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 제가 느꼈을 때 이 업계가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가격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밀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업체 측에서 실제로 이 업체를 이용했던 고객들한테 가격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라는 오더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계약 조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비밀 유지 조항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당신한테 주는 이 스페셜 프라이스를 밖에다가 오픈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자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그 코로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 웨딩 업체가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급을 했었던 거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맞아요. 2차 업체들이 있어요. 뭐 메이크업 업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스튜디오 막 이런 데에다가 나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웨딩 업체 측으로부터 나는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더 큰 피해를 양산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일생에 한 번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날 이래서 맞아요. 뭘 얘기하면 대충 그냥 맞아요. 넘어가요. 네. 그리고 그날 현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막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쯤 되면 이거 한번 확인할 때가 맞아요. 됐네요. 지금 각종 예식장들의 이런 민원이나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즈음이라면
이거 한번 점검해 대책이 보셔야 있어요. 돼요. 네. 관계기관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정말 멋진 결혼식을 꿈꾸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맞아. 싶네요. 네. 자, 다음 주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 줬다 뺏는 거. 아 정말 싫어. 아 정말 안 좋죠. 네. 만약 주기로 했던 연봉을 깎는다 이런 얘기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두 번째 사연은 이직하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됐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함께할 사연 바로 이건데요. 한 직장 사표 냈더니 전 직장 사표 냈더니 연봉 깎은 회사 어쩌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평생 직장이란 말 잘 없다고 하죠. 자기 몸값은 자기가 올려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저 역시 현재 상황이 안주하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의 제2외국어까지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이 마침내 그 노력을 알아준 걸까요? 좋은 회사에서 이직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아, 박수림 씨 되시죠? 네. 여기 저 행복상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 보내주신 이력서 아주 잘 봤고요. 네. 저희 회사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현실이지. 현실이. 오, 감사해요. 정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회사를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늦어도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정은 뭐 다 조절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나저나 혹시 그 전에 직장에서 연봉 한 6천만 원 받으셨던데 네네. 저희 회사에서는 임원으로 오시는 거고 네. 또 경력도 그만하면 뭐 흠잡을 데 없으니까 네. 1억 정도 어떠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다시 뭐라고요? 억이요? 정말 억소리 나는 통 크시다, 대표님. 진짜 충성!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전 행복상사 이직을 하기로 하고 전 직장에는 사표를 내며 이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드디어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구나 싶은 생각에 들뜬 기분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봉을 낮추겠다니요. 수림 씨 저쪽 회사는 정리됐죠? 예.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연봉 6천에 특별 성과급으로 해서 인센티브제로 저희가 좀 이렇게 돌려야 아니 되겠어요. 대표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전 연봉 1억인 줄 알고 옮기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저쪽 회사하고 정리됐고 지금 무직 상태신 거죠? 네.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 아니, 진짜. 그럼 뭐 우리 회사와는 연이 없는 거죠. 뭐. 아니. 박수림 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입사시켜준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합격 취소됐다니요. 이거 엄연한 부당해고잖아요. 저 소송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 2명이나 있거든요. 강성신 변호사, 임지혜 변호사. 이직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이직을 취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관둔 상황인데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야, 이 다니던 와, 직장까지 야, 관뒀는데 진짜 너무 입사를 취소한다. 이거 이건 너무한데요?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연은 이렇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A 씨가 헤드헌터를 통해 가지고 한 기업 임원 영입 제안을 받게 돼요. 네.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보고 최종 합격 및 처우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봉 1억 원에 인센티브와 법인카드까지 제공된다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그렇다 보니 이 A 씨가 다니던 직장까지 다 퇴사하고요.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네. 상황이 180도 이때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와. 회사 측이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면서 입사 시기를 미루더니 결국은 연봉을 6천만 원으로 낮추고 어머머. 성과급을 조건으로 내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A 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회사는 돌연 불합격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결국 A 씨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릅니다.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랬는데 입사 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박수림 씨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은 부당해고임을 확신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재판까지 갔던 사안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각색을 한 것인데 네. 재판부의 판단도 이 경우에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연봉 1억 원 주겠다고 딱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미 구체적으로 연봉이 정해졌고 아마 이제 메일 같은 걸로 최종 입사 안내문 이런 것을 받았을 텐데 아하. 그 안에 뭐 입사 예정일, 앞으로 내가 근무하게 될 그런 직위, 근무 장소, 내 급여액, 뭐 급여 지급 일자 이런 부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안내가 되었고 내가 네. 그것에 응했다면 근로계약서 이렇게 문서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딱 쓰고 내가 도장까지 찍고 오늘부터 입사일입니다 하고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도요. 이미 구체적인 조건들이 모두 갖춰졌다면 그 시점부터는 근로관계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고 만약 이 상황이라면 우리 지금 박수림 씨는 네. 계속 이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연봉 1억을 받고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받게 될 그 연봉과 1억의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는 또 청구를 해볼 수도 아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면접 본 뒤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입사가 취소됐다. 이건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방금 이 사연과 똑같은 겁니다. 면접을 받던 안 받던 안 어떤 받든, 구체적인 그 근로 조건에 그 합의가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부당해고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용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일을 했어야 해고지. 아.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무슨 무슨 부당 해고냐. 해고야. 일을 안 했는데 무슨 해고를 난 널 해고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아하.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하. 구체적인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채용 내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사 일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 일로부터는 정상적으로 내가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 드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당한 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원래 정해졌었던 그 입사 일부터는 사실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부당하게 됐으니까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었잖아요. 근데 또 잘 모르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되는데 우리가 뭘 그거는 본인이 작성 안 했을 때 과태료 받을 부분인 거지. 구체적인 어떤 근로 조건들이 상호 간에 합의가 됐고 그러면 채용 내정자한테도 그거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거나 취소를 한다면 이거는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그러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준들을 좀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하는 경우가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는데도 해고를 지금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출산휴가 갔다고 해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고 사유고요. 과도한 징계, 그러니까 잘못을 너무 쬐끔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아예 해고까지 해버리는 경우라던가 법적으로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는 경우도 지금 정당하지 못한 해고 사유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 사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보고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깊어서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언제 오라는 연락도 받았고 가겠다는 연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참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해고 처리됐습니다. 입사 취소됐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겁니다. 상황을 알고 보니까 네. 중간에 회사에서 연락을 취해왔던 그 담당자가 네. 실수로 이 채용 예정자에게 연락을 누락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인가 연락이 끊겼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오겠다는 생각이 없구나. 다른 곳을 갔나 보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이미 채용하고 절차가 완료돼 버린 아이고.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부랴부랴 그럼 다른 자리 갈래?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본인은 또 싫다. 채용 예정자가 거절을 한 거죠. 그 자리는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다. 과연 이때 구제 신청을 한다면 이것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실수를 했잖아요. 그걸 만회하려고 다른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난 거긴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해고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얕은 지식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해석이었는데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회사 측에서는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그걸 거절했으니까는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는데 원래 채용이 됐던 자리는 엄연히 다른 자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자리를 다시 제안하고 그 자리는 싫다고 한 게 내가 이 회사를 안 다니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이런 경우에 회사 측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해고라는 건 직장인들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해고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해고당하면 막막한 거거든요. 외국 같은 건 아침에 이렇게 오면요 핑크 카드가 딱 놓여 있으면 나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화 보면 보따리 딱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또 금방 또 취직이 돼요. 이렇게 고용 유연성이 있으면 이건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여기 한번 잘리고 나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이건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그냥 사람 막 그렇게 해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효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 고민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 고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지만 유독 더 신경 쓰이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픈 아이에게만 신경 쓰느라 정작 딸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6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ADHD 진단을 받고 좀 힘들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뭘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계속 뭐 수업 시간에도 돌아다닌다거나 그리고 아이들을 괜히 뭐 슬쩍슬쩍 건드리고 때리고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크고 이제 집안 분위기도 항상 좀 안 좋고 그런 분위기에서 크다 보니까 아들도 그렇지만 딸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딸이 지금 30대 초반이 됐는데 불만이 많고 항상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엄마나 아빠한테 그런 거 해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껍질 같은 거 뭐 이렇게 잠깐 놔두고 이렇게 있어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 화장실 같은 것도 못 쓰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실 화장실 같은 거 본인이 혼자 같이 쓰는 거를? 쓰려고 하고 뭐 주말에는 12시까지 나오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강박이 좀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집안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계기는 글쎄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가 만만하니까 또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리고 때리고 뭐 하여튼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때렸는데 막 입에서 피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어요. 어머머 세상에. 자기는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부모는 그 정도 희생해도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부모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고 그런데 부모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서럽고 예,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요.
두 아이죠, 남매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남매. 네. 아들을 아들이고. 키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ADHD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30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따님이. 맞아요, 막 30대. 근데 집에서 폭군처럼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 저도 이해가 되긴 하고 우리 주위에 보면 ADHD 장애를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면 첫째가 그렇다. 그러면 진짜 둘째 신경을 못 쓴대요. 거의 그 아이에만 온전히 그 아이만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둘째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미안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들이 너무 순진하게 잘 컸거든요. 사춘기 접어드니까 뭐 자기만을 차단한다든지 엄마가 뭐 물어보면 엄마 알아서 모아. 아 나가 뭐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마음에 엄마는 상처를 또 받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픔을 계속 혼자 감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도 뭐 자식 둘 키우고 있지만 제 마음 같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자식들과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예, 이게 저는 나름 이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자식 마음도 그러지 않고 또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맞아. 또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이걸 또 표현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던데 사연자분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 ADHD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가 좀 짐작이 짐작이 돼요, 돼서 정말.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네요. 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사실 아이들이 100%다 알기는 어렵죠. 근데 저 살짝 공감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35이거든요. 근데 저도 폭군은 절대 아니지만 알죠. 가끔 엄마한테 엄마는 뭐 그때 뭐 언니만 좋아하잖아. 뭐 언니만 잘했다고 하잖아. 저는 너무 부끄럽지만 아직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남아 있구나. 네. 아 잘해주셨는데도. 그렇지. 언니가 그때 더 얌전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시 이거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도 그렇게 왜 이렇게 언니만 예뻐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또 고충이 또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저도 네. 딸에 제가 셋째 딸이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하고 지내다가 언니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럼 엄마가 구두 주걱 들고 와요. 저한테는 혼내지 않아. 언니 네가 동생을 돌봐야지 맞아, 뭐 맞아. 하나 하면서 또 언니 종아리 탁탁탁 때려요. 그럼 저는 그때 우쭐하거든요. 우리 엄마 최고 이래 또. 근데 또 남동생하고 제가 싸우잖아. 그러면 또 구두 주걱 또 들고 와서 니는 남동생한테 와 이기나 하나 동생을 돌봐야지. 그럼 저 종아리 또 딱딱딱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믿고 엄마도 믿고 막 남동생도 믿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유 진짜 그 중간에서 이의 편도 들 수 없고 제 편도 들 수 없고 그 중간에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네. 그냥 회초리 때리는 엄마가 그냥 미웠던 거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이 부모 마음은 진짜 부모가 돼야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뭐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엄마한테 제가 좀 막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 그런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많은데 이 부모가 된 그런 지금은 그 예전에 있던 거 다 잘못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막 이러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예, 하여튼 저 같은 자식 키우기 참 힘들었을 것 잘해야 같은데. 돼요. 개구쟁이였을 것 같아요. 네. 장 기자님. 예, 사고 많이 쳤습니다. 예, 하여튼 사연자분 따님은 어린 시절에 오빠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30세가 됐는데도 이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긴 극복하지 하는데 못하는 것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충격적인 게 주말에 12시까지 엄마를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 그게 좀 이건 좀 네. 화장실도 아이러니해요. 못 쓰게 하고. 그러게 이게 지금 딸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리도 심리인데 그냥 망난이에요. 이 친구는 아마 어렸을 때 그 오빠와 함께 지냈던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데에는 내 부모가 어쨌든지 간에 나를 보호하지 않아서 생겨났다. 나는 유기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유기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따님이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집안 전체를 통제하면서 이 집에 군림을 하고 있어요. 이걸 흔히 우리가 보상적 통제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바로 그 면을 이제 나이 들어서라도 보상받겠다. 그리고 이 보상의 방식을 통제의 방식으로 사용하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 오빠가 이 집안에 했던 것과 사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맞아요. 이 ADHD가 물론 증상이고 또 진단을 통한 장애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ADHD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른 가족들을 다 꼼짝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 방식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이제 내가 겪었던 이 아픔과 상처, 이제는 내가 환자니까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나는 유기됐으니까 그 관련된 것을 다 갖춘 나는 이제 내가 환자야. 그러니 어떻게 나도 이 집을 내 오빠와 같은 방식으로 군림하고 통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집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큰 아이, 곧 아들을 키울 때도 경계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지금 딸이 성장해 가면서 이 집은 성인들이 사는 세상인데 완벽하게 경계가 붕괴됐습니다. 이 경계가 붕괴가 되면서 지금 옛날에는 보호자였던 그 부모들이 지금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집은 전체적으로 이 딸이 유기의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방식이나 전체 이 가족을 통제하는 방식은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네. 지금 이 어머니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한평생을 아이들 눈치만 보면서 살고 계신 거거든요. 맞아요. 이 어머니의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 어떨까요? 아마 이 어머니는 생각하실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런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금 우리 두 아이는 다 이렇고 우리 집은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무력감이라고도 부를 거고요. 허망감이라고도 부를 거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자식과 이렇게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건 혹시 정말 이 아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무슨 잘못, 곧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아드님 그 ADH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유전적인 소인도 조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가족들이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절에 ADHD가 또 성인기로 연결돼서 성인 ADHD로 가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좀 커가면서 괜찮아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조금 전에 장진태 기자님도 나는 옛날에 정말 아들로서 사고를 많이 쳤지만 이제는 내가 후회하고 또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서 안쪽이 성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딸이 돌출하듯이 30대를 넘어서 이 전 가족을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이 어머니는 마치 전생애가 다 잘못된 것과 같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까지 들 것 같아서 이 집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아들, 딸 다 과정 힘들었겠지만 평생을 거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이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딸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딸한테 미안한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쭉 그 아들만 신경 쓰느라고 잘해주질 못했다는 그 미안함.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이 아팠으니까 아들만 신경 쓰니까 딸을 신경 못 쓰니까 넌 늘 참아야 했지. 아이고 내가 미안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뭔지 다 들어줄게.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모가 자식한테 죄책감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좀 독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해하면은 자식이 좀 철이 들면은 뭐 이거를 좀 미안한 마음을 알아줄 텐데 그 미안한 마음을 역용하는 약간 요런 심리.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나를 미안해하니까 나는 엄마한테 좀 더 요구하면은 더 미안하겠지. 뭐 약간 요런 그 보상 심리 같은 뭐 요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뭐 가족 간의 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깨지거나 뭐 이런 현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너무 저자세로 항상 미안하다 반복을 하니까 앞서 이제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안의 망나니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발을 밟으면 미안하죠. 발을 밟았으면 그리고 생애 살아가면서 부모도 좀 모질람 구석도 있고 성장 과정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생 멱살을 잡게 하는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남은 평생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 내 전생애를 책임지십시오. 인간은 성인이 돼서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 먹거리를 찾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자기 인생은 도움 없이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한두 번 혹은 경우에 따라 알지 못하는 여러 실수들을 통해서 나머지 생애를 해석하고 그 나머지 해석에 대해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라. 이런 보상 체계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러한 통제 방식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가만히 있고 어머니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니까, 그렇죠. 악을 쓰니까. 그리고 때로는 아마 뭐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도 막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애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겨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정말 화장실도 쓰지 말아라, 뭐 몇 시까지 나오지도 말아라 여기에 반응하는 건데요. 네. 이 집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극한 것도 요청할 겁니다. 네. 아마 그 이상의 상상 못할 행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부모님께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가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딸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 딸은 당연히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안쪽에 머릿속에 있는 여러 유기됐다 혹은 나는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들도 정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집은 단순히 공감해주고 이런다고 해결될 집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따님을 위해서 우리 사연자분이 참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이 어떤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같이 싸웠어요. 왜냐면 너무 지나치니까 같이 싸우고 저도 이제 너무 쌓인 게 많고 저도 이제 막 분이 안 풀리고 그래서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리도 지르고 저도 같이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얘는 더 담을 쌓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벽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오빠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또 부모도 그때는 뭔가 잘 몰라서 다 그랬던 거니까 미안하다, 이해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더 화가 나고 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대화 단절,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같이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상담 선생님한테조차도 얘가 마음의 문을 잘 안 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를 위해서 저는 엄청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게 저한테는 이런 원망뿐이니 원망과 뭐 분노뿐이니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딸이 보니까 상처가 있거든요.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좀 보듬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얘기는 많지만 이 딸에 대해서 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크다못해 늙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딸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를 일단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분 또 그리고 이 따님이랑 같이 계시지만 하지 마시고요. 상담사를 찾아가셔가지고요. 거기서 딸이 요청하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1차 조정 거치고 나서요. 2차로 반드시 이 딸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이 딸은 밖에 나가서 너무 잘 지낼 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생활 잘할 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30대 초반이면 충분히 분리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분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대로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밤 동안에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에 가을은 가을이구나 느끼셨을 텐데요. 아침인 지금도 22.4도를 보이면서 시원한 공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아직까지는 체감온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가실 줄 모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9월 중순인데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뿐만이 아니라 중부도 덥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점차 벌어질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체감 30도, 경기 안성은 체감 32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낮 기온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서 주말 사이에 잠시 주춤하던 늦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늦장 부리는 더위는 내일 내리는 소나기와 비로 인해서 점차 해소될 텐데요. 내일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이후 내일 밤부터는 중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선선해졌어요. 네. 창문 열고 자면 입을 이렇게 올리게 돼요. 저도 이제 에어컨 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건강 상하기가 쉽거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channel A